오늘은 정보 유목민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톡,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매일 생산되는 정보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일상화된 검색과 클릭으로 하루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 양은 이만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표현이 될까요? 250경 바이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일까요? 그러면 정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어떤 발생하는 데이터를 특정한 목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가공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자료이나 모든 자료는 모든 정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료라는 것은 바로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보 유목민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저기 낙타를 끌고 유목민이 지금 초지를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정보 유목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를 찾아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를 우리가 탐색해서 여기저기를 유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 암호 추리를 함으로써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를 식혀가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앞과 뒤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쉽죠? 하루의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쉬운 거니까 빨리 하겠어요. 야구 선수의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4는 뭐 해당되는 게 많이 있겠죠. 자동차의 바퀴수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을 두겠습니다. 칠은 뭐가 되겠어요? 행운의 숫자가 되겠죠. 요 천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천일야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28, 28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잘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장기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10은 뭐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결시킬 것이 많은데 여기는 앞자가 8이고 뒤에가 수니까 발가락 개수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머리를 식히는 거고 바로 이게 오늘의 주 목적입니다. 23 이게 뭘까요? 앞에 코자가 있고 뒤에 일자가 있어요. 내가 그 강의를 할 때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코딩반 개강일입니다. 오늘이 마침 23일인데 23일날 코딩반 개강일이다 그러면은 저 숫자를 23이라고 쓰고 코딩반 개강일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좀 이렇게 식혀지고 웃음을 한번 웃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Z세대 빅데이터 분석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Z세대라는 것은 뭐죠? Z세대 1995년에서 2010년 초반까지 출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지금 Z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그러한 형태를 갖고 생활을 하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개인 맞춤 서비스를 좋아하고 혼자 밥 먹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좀 더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인데 저 싫다, 좋다는 실자죠. 싫어하는 것까지도 존중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묶어서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태어나서부터 사용하는 그런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SNS라든지 IT라든지 IoT 이런 것들을 직접 태어나서부터 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Z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죠? 2학년 23반까지 있습니다. 2학년 24반이 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베이붐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붐 세대. 지금 아마 60대 또는 60대 중반 되는 분들은 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숭덕초등학교 1967년 한 학급의 모습입니다. 한 학급에 90명이 꽉 차 있군요. 나도 1970년 초반에 교사 생활을 시작할 때 한 학급이 70명, 75명 된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교사 하시는 분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적었는데 한 학급이 30명인데 너무나 가리키기에 많은 학생들이다. 이러한 애로를 거기다 적어놨던군요. 그래서 자기는 곧 교사를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교사가 상당히 힘은 들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나 때는 이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이붐 세대 여기 그 자막이 올라와 있네요. 1955년에서 1960년 출생자들인데 약 720만 정도, 우리 인구의 14.6%에 해당된답니다. 이들이 지금 은퇴 시기를 맞아서 상당한 사회 문제로 우리가 대두되고 있죠. 제 얘기를 아까 잠깐 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라떼입니다. 라떼. 라떼 있음 말이죠. 라떼 있음 말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거를 우리가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그러면 듣기도 싫죠. 또 꼰대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이상한 의미가 이렇게 듭니다. 그렇지만 꼰대의 말 중에서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꼰대의 말이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있는 어떤 점, 그것은 우리가 또 유익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모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한 나의 들어감의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욜로족과 코스파족인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모아본 것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현재를 충분히 즐겨야 한다. 이러한 것이 요즘 젊은이들 세대에서 그러한 유행하는 풍조라고 합니다. 코스파족은 뭐냐? 현재 행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이런 또 다른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응, 기억, 리을, 이응,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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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인데
바로 이것을 따서 상품화한 그런 상품이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 리얼 반박 불가 이런 뜻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0720이라고도 표시가 됩니다. 이응, 기응, 리얼, 이응을 어떤 사람이 0720이라고 잘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에서 바로 0720을 발견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것이 리얼이다. 그리고 반박이 불가하다. 이런 감정의 표현이 이 글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인문학 코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어느 강연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 이것이 인문학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이연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 내용을 음성으로 컴퓨터에 저장하는 중에 컴퓨터에 사이연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숫자로 4, 2, 0, 9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거 대단한 실책이지만 아주 좋은 그 수수께끼 창안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사이연구가 뭐냐, 이거는 인문학이다. 내가 그러한 수수께끼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창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코딩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문학이라는 것과 코딩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없나,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닮은 점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어떤 점에서는 많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본질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니까 더 관심을 갖고 흥미로웠습니다. 인문학 코딩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쓰고 고치고 하기를 수십 번 반복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 코딩이라는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의 발명으로 분업화가 일어나는 20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혁명이죠. 인터넷이 깔리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는데, 초연결 사회가 되고 융합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었고, 이를 인공지능이 해석해서 피드백을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맞춤형 생산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문화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가 따르게 되겠죠.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발명이 되고 자동차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부들의 실직 상태가 생겼습니다. 마부들은 이러한 것을 호소하고 저항하게 되겠죠.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공장을 습격하고 파괴하고 이러한 강력한 흐름에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러한 마부들의 그러한 그 애로사항을 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적기조례라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적기조례라는 것은 그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자동차 앞에 적기를 든 마부가 그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실직 상태를 어떻게 돼요? 보완해 주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법이 30년 동안이나 지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적기조례에 대한 나무 위키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한번 중심으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적기조례는 자동차가 보급되면 마부들이 실직하니 자동차는 느리게 다니세요.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정지를 해야 한다.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이후 30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2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 등에 빼앗기게 되었죠. 사양산업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가 결국은 마차와 자동차를 모두 잃게 한 셈이 되었습니다. 한번 제정한 법은 바뀌기가 어려운데 산업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나무 위키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많이 즐겨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를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리제이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는 것, 이런 것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상, 이것을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리더십 하면 기술의 4차 산업혁명, 리더십의 4차 산업혁명, 이러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의 삶을 디지털화해야 된다. 디지털 your life. 당신의 삶을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빠른 정보화 시대, 우리는 정보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우리가 쫓아가서 나와 조화롭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your life입니다. 사물 인터넷, 수많은 센서들에 의해서 많은 정보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러한 SNS,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정보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클라우드에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통해 그 어떠한 패턴을 만들어내죠. 이 패턴에 의해서 우리는 예측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춤형 생산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물 인터넷 SNS와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사이 연구, 바로 이러한 것이 인문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3D 프린팅,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바이오 3D 프린팅,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기초가 바로 뭐냐 하면은 언어, 코딩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어 코딩 언어의 기초가 아주 어려운 그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브록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코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크래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라는 것에 이렇게 입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로서 파이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함덕지우자, 비어적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덕이 두터운 사람은 마치 어린이와 비슷하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와 같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조화롭게 산다, 천진난만하다, 순박하다 이러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세상에 열려있고 어떤 고정된 틀이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 경이롭게 생각하는 호기심을 갖고 있고 질문을 많이 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애 늙은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곧 굳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젊었을 때 큰 질문거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죠. 그 호기심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영국의 박물관에 가면은 이러한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구경을 하셨죠? 그러나 돌아갈 때는 질문거리 하나씩을 갖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취지로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나름대로의 해석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